여러분, 혹시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0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한 젊은 여성의 실종 사건입니다. 30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나이에 그녀는 동네 구멍가게에 물건을 사러 나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옥 속에서 보냈죠. 하지만 2005년 끝자락에 밝혀진 진실은 우리 모두의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너무나 익숙했던 그곳에 괴물이 숨어 있었죠. 과연 그날 밤 그 작은 잡화점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서늘한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2000년의 어느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30살의 미영 씨는 곧 다가올 결혼식 준비로 설레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었고 두 사람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새 집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미영 씨는 저녁 식사 후 필요한 생필품을 사기 위해 집 근처의 작은 잡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라는 가벼운 인사. 그것이 가족들이 들은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잡화점은 집에서 불과 몇 분 거리였고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주인은 중년의 남성으로 평소에는 조금 과묵하지만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미영 씨가 그곳에 들어선 이후 그녀의 행방은 묘연해졌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미영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약혼자는 불안한 마음에 그녀의 휴대전화로 전 전화를 걸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 음뿐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약혼자는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녀가 갔을 법한 길목, 공원, 그리고 잡화점 주변까지.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미영 씨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CCTV도 흔치 않던 시절,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잡화점 주인은 경찰 조사에서 미영 씨가 물건을 사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태연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했고 심지어 걱정하는 표정으로 가족들을 위로하기까지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영 씨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거나 말 못할 사정으로 잠적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의문은 커져만 갔습니다. 미영 씨는 결혼을 앞두고 누구보다 행복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녀의 통장 잔고는 그대로였고 출국 기록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그녀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밤 대문을 열어둔 채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도했고 약혼자는 직장도 그만둔 채 전국을 떠돌며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30대 예비신부 실종 사건.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시간이 지나자 점차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잡화점 아래 차가운 바닥 밑에서 누군가의 비명이 5년 동안 소리 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범인은 왜 그녀를 노렸을까요?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을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가장 먼저 의심이 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역시 마지막 목격자인 잡화점 주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3의 인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미영 씨가 사라진 후 마을은 더 이상 예전의 평화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지면 외출을 꺼렸고 이웃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기동대와 수색견이 투입되어 근처 산과 하천을 샅샅이 뒤졌고 미영 씨의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단 하나의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죄 현장이라고 부를 만한 곳도 흔한 유류품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마치 거대한 블랙홀이 미영 씨를 통째로 삼켜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당시 경찰이 가장 먼저 주목했던 것은 그녀의 약혼자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실종 사건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용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약혼자는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그의 알리바이는 가혹할 정도로 검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 미영 씨를 향한 그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도 오열하며 제발 미영이를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결국 약혼자에 대한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용의 선상에 오른 인물은 바로 마을 입구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던 40대 남성 김 씨였습니다. 그는 미영 씨가 실종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었죠. 경찰은 김 씨의 가게를 방문해 여러 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영 씨가 가게에 들어왔을 때 표정은 어땠나요? 물건을 사고 어느 방향으로 나갔습니까? 김 씨는 아주 침착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한 대 피우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평소랑 똑같았어요. 우유랑 빵 몇 개를 사서 나갔죠. 아마 집 쪽으로 걸어갔을 겁니다. 밤이라 어두워서 자세히는 못 봤고요. 경찰은 그의 진술에 별다른 모순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 잡화점은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었고 김 씨는 비록 혼자 살긴 했지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게 안은 정돈되어 있었고 혈흔 반응이나 싸운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가게 구석구석을 살필 때도 김 씨는 오히려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김 씨를 의심 목록에서 제외하고 다른 외부인의 소행이나 납치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범인을 눈앞에 두고도 놓쳐버린 것이죠.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미영 씨의 실종은 점차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졌죠. 하지만 미영 씨의 부모님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전단지를 들고 거리로 나갔고 어머니는 딸의 방을 실종 당일 모습 그대로 유지하며 매일 쓸고 닦았습니다. 내 딸이 돌아왔을 때 방이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라며 우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동네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잡화점 주인 김 씨였습니다. 그는 미영 씨의 부모님이 전단지를 돌리러 나갈 때면 가게 문 앞까지 나와 힘내세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심지어는 실종자 찾기 성금이라며 작은 돈을 봉투에 담아 건네기도 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것은 그가 건넨 그 위로의 뒤편에 숨겨진 진득한 집착이었습니다. 사실 김 씨는 오래전부터 미영 씨를 짝사랑해 왔습니다. 아니,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뒤틀린 소유욕이었습니다. 김 씨는 미영 씨가 가게에 올 때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무슨 물건을 사는지, 어떤 향수를 쓰는지, 누구와 통화하며 웃는지. 그는 미영 씨에게 수차례 마음을 표현했었습니다. 미영 씨, 나랑 커피 한잔 해요. 오늘 참 예쁘네요. 같은 말들을 던지며 은근히 접근했죠. 하지만 미영 씨는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곧 결혼할 약혼자가 있었고 김 씨는 그저 동네 아저씨일 뿐이었으니까요. 미영 씨의 거절이 반복될수록 김 씨의 마음속에서는 증오와 광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거부해.
감히 네가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미영 씨가 약혼자와 다정하게 걷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게 구석에서 손톱을 깨물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누구도 가질 수 없게 만들겠다고 말이죠. 2000년 그 비 내리던 밤, 미영 씨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김 씨는 이미 인간이 아닌 악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영 씨가 물건을 고르는 동안 가게 문을 잠그고 뒷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미영 씨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곧 김 씨의 눈빛에서 형용할 수 없는 공포를 읽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김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자리에서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손님들이 미영 씨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함께 맞장구를 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가게 바닥 아래를 내려다보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죽인 여인과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에서 비정상적인 만족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 경찰도 속였다는 오만함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결코 영원히 잠들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졌던 이 범죄가 어떻게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경찰의 끈질긴 추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범인의 작은 실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미영 씨가 스스로 세상에 신호를 보낸 것일까요? 자, 이제 사건은 2005년으로 향합니다. 평생 숨겨질 것 같았던 김 씨의 비밀이 벗겨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그 계기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음 편에서 그 충격적인 반전을 확인해 보세요. 미영 씨가 실종된 지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5년의 세상은 참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더 이상 삐삐가 아닌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고, 거리 곳곳에는 범죄 예방을 위한 CCTV가 하나둘 설치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미영 씨의 가족들에게 시간은 여전히 2000년 그 비 내리던 밤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의 약혼자는 결국 다른 곳으로 떠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동네 근처를 맴돌며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의지해 잠들었고 꿈속에서라도 미영 씨를 만나면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며 오열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 잡화점은 여전히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주인 김 씨는 이제 동네에서 성실하고 믿음직한 이웃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가끔 미영 씨의 부모님을 만나면 손을 맞잡으며 아직도 소식이 없나요? 참 세상이 무심합니다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영 씨의 부모님은 김 씨를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유일한 이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것이야말로 악마가 쓴 가장 완벽한 가면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2005년 가을,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이 견고한 비밀의 성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발단은 정말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잡화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하수구가 자주 막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름철 장마가 지난 뒤 가게 안팎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수구가 터졌거나 쥐가 죽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직접 청소하겠다며 사람을 부르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가게 문을 닫고 혼자서 바닥을 닦고 독한 소독약을 뿌려댔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이웃들은 코를 찌르는 악취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김 사장, 가게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 사람 불러서 수리 좀 해야겠어. 이웃들의 참견이 심해질수록 김 씨의 눈빛은 극도로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거나 손님들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5년 동안 완벽하게 통제해왔던 그의 내면에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 관할 경찰서에는 새로운 형사가 부임해 왔습니다. 그는 과거의 미제 사건들을 정리하던 중 미영 씨의 실종 사건 서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수사 기록을 훑어보던 형사는 한 가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실종 당일 미영 씨가 잡화점에 들어가는 것을 본 목격자는 있었지만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었죠. 오직 잡화점 주인 김 씨의 나가는 것을 봤다는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형사는 다시 한번 동네를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잡화점 주변을 서성거리던 중 이웃들로부터 요즘 김 씨가 이상하다, 가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단순한 악취일 수도 있었지만 형사의 직감은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수리업자를 부르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의심스러웠습니다. 형사는 어느 날 오후 손님인 척 잡화점에 들렀습니다. 김 씨는 형사를 알아보지 못한 채 평소처럼 물건을 팔았지만 형사는 김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과 그의 시선이 자꾸만 가게 구석의 창고 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독한 락스 냄새와 함께 그 사이를 뚫고 나오는 형용할 수 없는 불쾌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물러나 지원 인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물증 없이 가게 바닥을 뜯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5년 전 수사에서도 아무런 흔적이 나오지 않았던 곳이었으니까요. 만약 이번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과잉 수사로 비난을 면치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5년이나 지난 사건인데 설마 범인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겠어? 라며 동료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가게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가게 문이 닫힌 늦은 시각, 형사는 김 씨가 가게 뒷마당에서 무언가를 급하게 태우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는 하수구 냄새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낡은 천조각, 그리고 오래된 가죽 가방 같은 것이 타는 냄새였습니다.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저 안에 5년 전 사라진 미영 씨의 흔적이 있다고 말이죠. 김 씨는 무엇을 태우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에서야 증거를 없애려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현장을 목격한 형사라면 당장 들이닥쳐 그를 체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좀 더 기다리시겠습니까? 범인은 지금 자신이 5년 동안 지켜온 완벽한 범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까요? 다음 편에서 김 씨의 실체와 그날 밤의 진실이 한 겹 더 벗겨집니다. 여러분, 범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해보세요. 그는 도망을 칠까요? 아니면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까요? 박 형사는 그날 밤 김 씨가 뒷마당에서 태우던 물건들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이미 사그라들었고 남은 재만으로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죠. 박 형사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짐승을 잡으려면 막다른 길로 몰아넣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는 다음 날 아침 다시 한번 잡화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경찰 제복을 입고 동료 형사와 함께였습니다.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동네에 하수구 냄새 민원이 많아서 시청이랑 같이 점검 나왔습니다. 가게 안쪽 좀 살펴봐도 될까요? 박 형사는 아주 일상적인 말투로 말을 건넸습니다. 김 씨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카운터를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어제 청소를 싹 해서 이제 괜찮을 텐데 굳이 들어오실 것까지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고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김 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가게 안으로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가게 구석구석을 살피는 척하며 그의 시선은 바닥의 타일 상태와 가구의 배치에 집중되었습니다. 5년 전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 가게는 한 번도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창고 입구 쪽에 놓인 커다란 진열대 아래 바닥 타일의 줄눈 색깔이 주변과 미묘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다른 곳은 찌든 때로 거뭇거뭇했지만 그 부분만 상대적으로 깨끗하거나 새로 바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사장님, 이 진열대는 옮긴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바닥이 깨끗하네요. 박 형사의 질문에 김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 그거 작년에 바닥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아서 보수 좀 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김 씨는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 애썼지만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 형사가 가게 안을 돌아다니는 내내 그의 뒤를 바짝 쫓아다니며 감시하듯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도 끔찍한 보물을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어린아이 같기도 했고 벼랑 끝에선 범죄자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의 일상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형사는 대놓고 그를 체포하지는 않았지만 매일같이 가게 주변을 순찰하며 김 씨와 눈을 맞췄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김 씨에게는 엄청난 압박감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이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5년 전 그날 밤 자신이 바닥 아래에 묻었던 미영 씨의 차가운 손길이 발목을 잡아 끄는 것 같은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가게 안을 감도는 냄새도 기분 탓인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독한 소독약을 들이부어도 코끝을 찌르는 그 비릿하고 퀴퀴한 냄새는 김 씨의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의 냄새이자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김 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처분하고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틸 것인가. 하지만 지금 가게를 팔려고 내놓는다면 경찰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뀔 게 뻔했습니다. 한편 박 형사는 미영 씨의 실종 당시 행적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는 미영 씨가 평소에 쓰던 일기장과 친구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미영기가 그랬어요. 자파점 아저씨가 자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말을 걸어서 불쾌하다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축하는커녕 화를 내는 것 같았대요. 친구의 이 진술은 5년 전에는 단순한 느낌으로 치부되어 무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정적인 살해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이제 확신을 넘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유는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점 발견 및 사체 유기 의심. 하지만 검찰은 신중했습니다. 5년 전에도 뒤졌던 곳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었죠. 박 형사는 자신의 직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는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범인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런 눈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2005년 늦가을의 어느 새벽, 조용한 마을에 여러 대의 경찰차가 들이닥쳤습니다. 잠에서 깬 주민들이 무슨 일이냐며 밖으로 나왔고 자파점 앞에는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김 씨는 가게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영장을 제시하자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한마디를 내뱉었을 뿐입니다. 결국 왔구만. 경찰들은 금속 탐지기와 바닥 투과 레이더 GPRR 장비를 동원해 가게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레이더 화면에 이상한 반응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박 형사가 눈여겨보았던 그 진열대 아래였습니다. 바닥
콘크리트 층 아래에 공동이 발견된 것입니다. 인부들이 해머를 들고 바닥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깡, 깡. 차가운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김 씨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꺼운 콘크리트 층이 걷히고 흙바닥이 드러났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흙 사이로 낡은 비닐에 쌓인 무언가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진실이 이제 막 햇빛 아래로 드러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비닐 안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김 씨는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진실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범인이 시신을 발견한 후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눈물을 흘리며 참회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운이 없었다며 화를 낼까요? 차가운 해머 소리가 멈춘 현장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인부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짙은 색 비닐에 겹겹이 쌓인 커다란 덩어리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을 지키던 박 형사는 장갑을 낀 손으로 비닐의 끝자락을 살짝 들추었습니다. 그 순간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눌려 있던 죽음의 냄새가 훅하고 터져나왔습니다. 비닐 안에서는 빛바랜 분홍색 원피스의 자락과 함께 이미 백골화가 진행된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종 당일 미영 씨가 입고 나갔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5년 전 가족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미영 씨는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늘 이용하던 동네 잡화점, 그 차가운 바닥 아래에 짐승처럼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 중 일부는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훔쳤고 박 형사는 이를 악물며 옆에서 멍하니 서 있던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사장, 이게 뭡니까? 이게 당신이 말한 하수구 문제였나요? 박 형사의 낮은 목소리가 천둥처럼 김 씨의 귀를 때렸습니다. 김 씨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그랬어. 하지만 그 여자가 먼저 나를 무시했다고. 김 씨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반성은커녕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피해자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로 압송된 김 씨는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가 미영 씨의 유해 옆에서 발견된 낡은 금반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자 그의 평정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반지는 약혼자가 미영 씨에게 선물했던 프로포즈 반지였습니다. 김 씨는 시신을 유기할 때 그 반지조차 빼앗지 못할 정도로 서둘렀거나 혹은 그것이 미영 씨의 영혼을 붙잡아둘 매개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말해봐요.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그렇게 예쁘고 착한 아가씨를 죽여야 했나요? 박 형사의 질문에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전말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그 비 내리던 밤, 미영 씨는 평소처럼 웃으며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행복에 젖어 있던 그녀는 김 씨에게 청첩장을 건네며 아저씨도 꼭 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에게 그 청첩장은 축복이 아니라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짝사랑해왔다고 믿었던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던 김 씨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미영 씨의 팔을 붙잡고 가지 마라, 나랑 살자며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놀란 미영 씨가 그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김 씨는 뒤에서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짧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미영 씨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김 씨는 당황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던 밤이라 가게 밖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게 문을 잠그고 창고 안쪽 바닥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구덩이를 파고 미영 씨를 눕힌 뒤
그 위에 흙을 덮고 시멘트를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거운 진열대를 올려놓아 흔적을 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미영 씨의 가족들이 울며 가게를 찾아왔을 때도 그는 태연하게 우유를 팔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너무나 담담해서 듣는 이들의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5년 동안 사채 위에 진열대를 두고 장사를 하면서 그는 단 한 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미영 씨가 항상 내 곁에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안심이 되더군요. 그녀는 이제 영원히 내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니까요. 이 얼마나 뒤틀리고 잔인한 집착입니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서 밖은 난리가 났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미영 씨의 부모님과 약혼자는 경찰서 정문에서 오열하며 김 씨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5년 동안 범인을 고마운 이웃으로 알고 지냈던 부모님의 가슴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땅을 치며 통곡했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진술 중에는 여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영 씨를 살해한 도구와 그녀의 소지품 중 일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형사는 김 씨가 무언가를 더 숨기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연 그가 태웠던 물건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5년 동안 숨겨온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범인의 진술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짝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잔혹한 소유욕이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족의 행복을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범인은 정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묻을 구덩이를 마음속에 파두었던 것일까요? 이제 이야기는 후반부로 접어듭니다. 김 씨가 숨기고 있는 마지막 진실은 무엇일지, 그리고 그가 받게 될 법의 심판은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은 김 씨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005년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 범인 김 씨를 태운 호송차가 다시 그 문제의 잡화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현장 검증을 위해 나타난 김 씨의 모습은 5년 전 친절한 이웃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인 그의 주위로 수많은 동네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살인마,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미영이를 살려내라. 주민들의 분노 섞인 고함이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특히 5년 동안 그를 믿고 의지했던 미영 씨의 부모님은 현장에 나타나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은 이미 파헤쳐져 흙더미가 쌓여 있었고 미영 씨의 유해가 수습된 자리에는 깊은 구덩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범행 재현을 명령하자 김 씨는 무덤덤하게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영 씨가 청첩장을 내밀던 순간부터 그녀의 목을 조르고 시신을 창고로 옮기기까지의 과정을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 씨는 미영 씨를 매장한 직후 단순히 흙을 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신 위에 비닐을 여러 겹 씌우고 그 위에 탈취제와 방충제를 대량으로 뿌렸습니다. 시신이 부패하며 발생할 냄새와 벌레를 막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붓고는 평소 자신이 가장 아끼던 낡은 라디오를 함께 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어둠 속에서 외롭지 않게 음악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내뱉는 김 씨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애착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현장 검증 과정에서 김 씨의 생활 공간도 샅샅이 뒤졌습니다. 가게 뒤편에 붙어 있는 그의 작은 방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영 씨의 실종 이후 그녀의 행방을 묻는 전단지 수백 장이 구겨진 채
상자 안에 가득 담겨 있었고, 그녀가 평소 좋아했던 상표의 화장품과 머리핀들이 마치 전시품처럼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미영 씨의 가족들이 돌리던 전단지를 몰래 수거해와서 밤마다 그것을 펼쳐보며 그녀의 사진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슬픔에 잠긴 부모님을 위로하고, 밤에는 자신이 죽인 여자의 사진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이중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는 미영 씨를 죽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간에 영원히 박제해 두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수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까? 바로 발밑에 시신을 두고 어떻게 밥이 넘어가고 잠이 옵니까? 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가게 바닥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소리가 마치 미영 씨가 내게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아저씨, 고마워요. 나를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고 곁에 둬줘서라고 말입니다. 그의 왜곡된 기억과 망상은 극의 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살인을 영원한 사랑으로 미화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동행한 프로파일러는 김 씨가 극도의 소유욕과 결핍된 애정 결핍을 범죄로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는 평범한 이웃의 가면을 썼지만 내면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못하는 괴물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현장 검증이 끝날 무렵 박 형사는 김 씨가 실종 직전 태웠던 물건들의 정체를 다시 추궁했습니다. 김 씨는 체념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미영 씨의 가방과 신발이었습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더 이상 보관하기 힘들 것 같아 태웠습니다. 그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미영 씨의 마지막 흔적들까지 불태웠지만 결국 땅속에 묻힌 진실까지 태워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김 씨의 등 뒤로 미영 씨의 약혼자가 달려들었습니다. 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했지만 그는 절규했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내 놈이 우리 미영이를, 우리 행복을 다 망쳤어.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김 씨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했는지 깨달은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운이 나빠 잡혔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악마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곁에서 친절하게 웃어주던 그 이웃이 바로 무서운 살인마였다는 사실이 믿기시나요? 만약 5년 전 경찰이 조금만 더 세밀하게 가게 안을 살폈더라면 미영 씨의 가족들이 겪은 5년의 지옥 같은 시간은 줄어들 수 있었을까요? 사건은 이제 법정으로 넘어갑니다. 김 씨는 과연 어떤 법의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이 거대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판사라면 자신의 범행을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이 파렴치한 범인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다음 편에서 사건의 최종 결말과 법정에서의 공방을 이어가겠습니다. 현장 검증이 끝난 후 미영 씨의 유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은 그녀의 고운 모습을 모두 앗아갔지만 뼈에 새겨진 흔적들은 그날 밤의 고통을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쌓이는 경부 압박 질식사, 즉 목이 졸려 사망한 것이었지만 유골 곳곳에서 발견된 골절 흔적은 그녀가 죽기 직전까지 얼마나 처절하게 저항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범인 김 씨는 그녀가 숨이 멎은 후에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던 것입니다. 박 형사는 부검 감정서를 읽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랑해서 죽였다는 김 씨의 말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변명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비겁한 폭력이자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대상을 파괴하려는 욕망의 분출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가택에서 추가로 발견된 미영 씨의 소지품들을 가족들에게 인계했습니다. 그 속에는 흙대가 묻은 낡은 다이어리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약혼자와 함께 찍은 그 사진 속 미영 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의 어머니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경찰서 복도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 가여운 것을, 이 차가운 땅 속에 5년이나 두고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잤구나. 엄마가 미안해, 미영아. 엄마가 늦게 찾아서 미안해. 어머니의 절규는 경찰서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5년 동안 실종 전단지를 돌리며 전국을 떠돌았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태웠습니다. 그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흐르는 눈물은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김 씨의 이중적인 면모는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 씨는 미영 씨를 살해한 직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이웃들과 술을 마시고 심지어 실종 수사를 돕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미영 씨의 약혼자를 의심하도록 이웃들에게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약혼자 말이야, 빚이 많다던데 혹시 둘이 싸우고 무슨 일 낸 거 아니야? 라는 식의 교묘한 이간질이었습니다. 이 소문 때문에 약혼자는 5년 동안 범인이라는 누명과 죄책감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미영 씨를 잃은 슬픔도 모자라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 씨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까지 철저히 짓밟았던 것입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하며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그리고 범행 후에 파렴치한 태도를 근거로 엄벌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을 선임한 후 태도를 바꿨습니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우발적인 사고였다며 가명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평소 우울증과 피해망상을 앓고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호소했습니다. 5년 동안 그토록 치밀하게 범행을 숨겨온 사람이 이제 와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모습에 유가족들은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박 형사는 미영 씨의 약혼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형사님, 전 그놈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죽어서라도 미영이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겁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보다 더 큰 허망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5년 전 미영 씨에게 주려 했던 그 프로포즈 반지를 아직도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비록 흙더미 속에서 발견된 빛바랜 반지였지만 그것은 두 사람의 끊어지지 않은 인연의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법정으로 쏠렸습니다. 과연 재판부는 김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5년의 기만과 잔혹한 살인 행위에 대해 최고형을 선고할까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김 씨를 김 사장이 아닌 괴물이라 부르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눈이 사실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범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척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보며 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요? 진정한 용서라는 것이 과연 이런 사건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건은 이제 마지막 고비를 향해 달려갑니다. 다음 편에서는 법정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공방과 김 씨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낼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됩니다. 여러분은 김 씨가 법정에서 어떤 최후 진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그가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가 과연 그에게 남아있을까요? 드디어 2005년 겨울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안은 취재진과 유가족 그리고 분노한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안경을 쓴 채 아주 공손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현장 검증 때의 그 서늘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노인처럼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었죠. 유가족들은 그 위선적인 모습에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치려 했지만 법원 경위들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검찰 측의 모두 진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5년 전 미영 씨가 실종되던 밤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며 김 씨의 잔혹함을 조목조목 짚어나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순수한 호의를 뒤틀린 욕망으로 갚았으며 살해 후 5년 동안 사체 위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질 때마다 미영 씨의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신음 같은 울음을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 변호인의 반론은 뻔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김 씨가 오랜 기간 편집조현병과 심한 우울증을 알아왔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다는 환청을 들었으며 우발적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살해의 고의는 없었습니다. 즉,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체 유기 역시 피해자가 깨어날까 무서워 옆에 두고 보호하려 했던 방어 기제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법정안은 술렁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는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 형사는 증인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는 김 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했는지, 그리고 5년 동안 얼마나 태연하게 경찰을 따돌렸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정신질환자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검찰 측에서 예상치 못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 씨가 범행 직후부터 작성해온 비밀 일기장이었습니다. 수사팀이 김 씨의 방 벽지 뒤편에서 찾아낸 이 일기장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영기가 내 발밑에서 잠든 지 300일째 되는 날이다. 누구도 그녀를 찾지 못한다. 그녀는 영원히 내 것이다. 일기장 속의 문장들은 김 씨의 변호인이 주장한 우발적 사고나 정신질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소유욕의 기록이었고 범행을 즐기는 범죄자의 일기였습니다. 특히 일기장 곳곳에는 경찰 수사망을 어떻게 피했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범죄를 일종의 승리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기장의 내용이 공개되자 법정은 얼어붙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조차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씨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검사를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조금 전의 나약함은 사라지고 날카롭고 섬뜩한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건 내 사생활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재판은 점차 가열되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고 유가족을 기만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마땅합니다. 반면 변호인은 여전히 불우한 가정환경과 정신건강을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범행을 저지른 후 5년 동안 일기를 쓰며 승리감을 맛보던 사람이 법정에서는 미친 척 연기를 하며 감형을 받으려 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유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법은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줘야 할까요? 이제 재판은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 씨의 일기장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미영 씨의 약혼자가 법정 마지막 발언에서 남긴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일기장의 존재가 김 씨의 형량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정신질환이라는 방패가 그를 지켜줄까요? 다음 편에서 그 긴장감 넘치는 선고의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법정 안의 공기는 마치 폭발하기 직전의 풍선처럼 팽팽해졌습니다. 김 씨의 비밀 일기장이 공개된 이후 그의 변호인단은 급격히 힘을 잃었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문장들은 그가 얼마나 냉정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즐겼는지를 입증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후 진술을 앞두고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척하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미영이가 보여요. 미영이가 나를 부르고 있어요. 그의 연극은 가증스러울 정도로 정교했지만 이미 그의 본성을 본 판사와 방청객들에게는 추악한 몸부림일 뿐이었습니다. 검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김 씨를 몰아붙였습니다. 피고인, 연기는 그만두십시오. 당신의 일기장 124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약 잡히게 된다면 미친 척을 해야겠다. 세상 사람들은 미친놈에게는 관대하니까. 당신은 지금 이 순간조차 법과 피해자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검사의 일침에 김 씨는 멈칫하더니 이내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피해자 유가족 대표로 미영 씨의 약혼자가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는 5년 동안 가슴에 품고 다녔던 흙때 묻은 그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지난 5년 동안 제가 죄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날 가게에 가지 못하게 했다면, 내가 조금 더 일찍 그녀를 찾으러 나갔다면, 그런 자책 속에서 제 영혼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저 괴물은 제 약혼녀의 시신 위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법이 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형벌을 내려주십시오. 그것만이 남겨진 저희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미영 씨의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아픈 몸을 이끌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는 김 씨를 향해 힘겹게 손가락질하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너도 사람이냐? 너도 부모가 있을 것 아니냐?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고 법정 안은 다시 한번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거나 손톱을 정리하는 등 반인륜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 성향이 매우 높으나 범행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나 사물 변별 능력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음. 즉, 심신미약 주장은 완전히 기각된 것입니다. 이제 김 씨에게 남은 것은 법의 엄중한 심판뿐이었습니다. 검사는 최종 구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이웃이라는 가면을 쓰고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사체를 유기한 채 5년 동안 유가족을 기만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사형이라는 단어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형 제도가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현실을 아는 유가족들에게는 그것조차 부족해 보였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웃었습니다. 죽인 건 미안하지만 어차피 그녀는 제 것이었습니다. 잠시 빌려줬던 걸 다시 찾아온 것뿐입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나를 재판합니까? 끝까지 반성 없는 그의 태도에 판사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영혼이 비어버린 껍데기 같았습니다.
이제 판결 선고일만이 남았습니다. 5년의 실종, 5년의 기만, 그리고 드러난 추악한 진실. 미영 씨는 이제야 차가운 자파점 바닥에서 벗어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지만 그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범인의 마지막 말, 그녀는 내 것이었다 는 발언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 사람의 생명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이런 끔찍한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 어딘가에 또 숨어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 가해자에게 어떤 형량이 내려져야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최종 판결과 그 이후의 이야기, 그리고 이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뼈아픈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2005년의 마지막 달, 드디어 전국을 뒤흔든 자파점 콘크리트 매장 사건의 최종 선고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 밖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김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이 들려 있었고 공정한 심판을 바라는 목소리가 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판장으로 들어오는 김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 섞인 시선들을 비웃듯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이윽고 재판장이 입장하고 법정 안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판사는 두툼한 판결문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준엄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뒤틀린 소유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체를 유기한 채 유가족의 고통을 즐기듯 기만한 반인륜적 범죄다. 판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릴 때마다 김 씨의 미세한 떨림이 포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등 극도의 생명 경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여 죗값을 치르게 함이 마땅하다. 마침내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사형은 아니었지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유가족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비록 딸의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5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지고 악마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되었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욕설을 내뱉으며 난동을 피우다 법정 경위들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끝까지 그는 인간이기를 거부한 괴물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며칠 후 미영 씨의 정식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2000년 실종되었던 그녀가 5년 만에 비로소 하늘의 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약혼자는 그녀의 영정 사진 앞에서 차마 전해주지 못했던 두 사람의 반지를 사진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미영아, 이제는 그 차가운 바닥 말고 따뜻하고 예쁜 곳에서 편히 쉬어. 미안해. 너무 늦게 찾아줘서. 그의 흐느낌은 장례식장을 찾은 모든 이들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미영 씨의 부모님은 딸을 보낸 산소 옆에 작은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들꽃들을 심으며 이제는 딸이 공포 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웃기를 기도했습니다. 사건의 무대였던 그 자파점은 철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지날 때면 발걸음을 서두르며 고인이 된 미영 씨를 추모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가까운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의 잔혹함에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5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쫓은 형사의 집념과 끝까지 가족을 사랑했던 이들의 마음이 결국 어둠 속에 묻혔던 진실을 빛으로 끌어올렸음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타인의 생명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는 집착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추악한 범죄일 뿐입니다. 범죄는 흔적을 남기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5년 동안 콘크리트 아래 갇혀있던 미영 씨의 비명이 결국 세상 밖으로 울려 퍼졌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 가슴속에 깊은 교훈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세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미영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잊혀가는 진실을 찾아 여러분께 전달하는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거나 마음 깊이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진실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